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목을 했었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시장의 눈높이는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장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가 안 좋게 보는 경우에 이제 7만 5천 명.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2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상당히 안 좋게 발표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전치가 조정이 되면은 그래도 한 6월 수치 같은 게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진짜 오랜만에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25년 들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15만 명 수준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고용 지표는 지금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고용 시장의 둔화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고용의 수도 중요한데 사실 실업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실업률은 좀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실업률 자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소폭 올라가서 4.3%로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실업률 수치가 너무 낮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이고요. 네.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연평균으로 했을 때 4.5%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호에서는 3분기경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중립적인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이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완전 고용이 깨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4.3%로 우려보다는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은 노동시장이 지금 공급도 그렇지만 수요도 동시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인율은 4.3%로 네. 발표가 됐고요.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구인하고 실업으로 봤을 때는 완전 안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구인율의 비율이 1대1이 되면은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구인율이 4.3%, 실업률이 4.3%.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던 부분이 이제는 정상 상태로 해소가 되면서 중립적인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기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실업률이 다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 늘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릴 거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 CPI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미 발표가 됐었던 PC 물가도 예상과 좀 부합한 양호한 수치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CPI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파월은 항상 이 여름 물가를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으니까는 괜찮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실업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는 연초 예상보다 조금 낮았던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관세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게 4월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네. 이 보편 관세를 제시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품목 관세나 아니면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된 게 8월부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고민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나 아니면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가 예상치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쪽으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실기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7월을 복기를 해본다며 CPI보다는 P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8월 역시 PPI가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PPI 부담이 더 높을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고 네. 이게 일반적으로 PPI하고 CPI를 보시는 이유 자체가 PPI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네. 그다음에 CPI는 그 만든 물건을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던 판매 가격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하는 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PI가 일반적으로는 CPI에 선행을 하는데 PPI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그 중국 항만 들어오는 거에 대한 네. 관세 부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송비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서는 PPI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PI에 대한 부담은 아직은 조금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를 떠받치듯 소비 역시 부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수치를 보면 서비스업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였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소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P하고 Q,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임금 소득이 올라가야지 소비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임금 소득이라는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에다가 임금을 곱하면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전반적인 소득을 구성하는 Q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구재에 대한 소비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 항목으로 보셨을 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고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 신규 주문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신규 수주가 과거에 없었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재고가 빠졌으니까 신규 주문을 위쪽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림 자체는 ISM 제조업 지수가 꾸준하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담보하기에는 조금 세부 항목상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OBBBA 시행이 된 이후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접근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M7이나 이런 네.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업의 이익 감소 우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OBBB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투자를 확대시킬 거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미국의 투자 사이클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일단 무게 중심을 두 개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는 거, 고용이 둔화되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셨을 때 소비 감소하고 투자 증가 두 가지 측면의 무게추가 어디가 더 무겁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급등을 하는 와중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미국 경기를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9월 FOMC를 앞두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차이는 9월 이후에 바로 10월에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인하를 할 것인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9월 인하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75bp를 동일하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12월에 B컷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B컷을 있습니다. 12월에. 예,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에 대해 가지고 파월 의장이 확신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안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10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확신을 가지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8월하고 9월, 10월, 11월이 지나간 다음에 만약에 미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이다. 거기에 물가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12월에는 조금 더 강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센터장님께서는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겠지만 12월에 B컷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작으로 돌아와 보면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감은 이미 좀 지수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미국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이미 반영이 돼 이미 좀 있다라는 반영이 부분은 됐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 뉘앙스가 어떠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갈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반영이 된 이후에 추가적인 반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그림에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거는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뒤쪽에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반영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흐름도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중소형주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좋을 거다라는 판단은 내리고 있고요. 그래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하고 금리 인하하고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접근을 할 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 종목을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빅테크 종목은 사실은 말씀드려서 원래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이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형 업종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아무래도 비용 여건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베센트 장관이 주택 비상사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우려가 생긴다면은 주택의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림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둔화 자체를 방어하겠다라는 정책 의지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것 역시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중소형주 관련해 가지고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된다면 비용 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빅테크 AI, M7 아니겠습니까? 이 주가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AI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AI 버블론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오지 오르기도 않습니까? 했고요. 예, 네. 그 가격 부담도 있는 거고. 근데 길게 보시는다고 한다면은 길게라고 해봤자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MIT에서 나온 보고서 때문에 AI 버블론이 불거졌던 건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AI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AI 투자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효용성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효용성 측면에서 AI를 도입한 기업들을 올렸던 부분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AI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AI 투자하고 관련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전력 생산, 원자력, 거기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찾다가 나온 것들이 통신 관련된, 네. AI 통신 관련된 브로드컵이나 아니면은 셀레스티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도 이미 올라간 애들 말고 추가적인 수혜를 찾아보자. 근데 모든 카테고리는 AI의 인프라 투자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빅테크 주가 향방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결정만큼이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연준 이사들 구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최측근으로 연준 이사들이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미란이 보직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 패권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패권은 네. 약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그 얘기가 나온 거, 그다음에 미국의 세계 최고지가 점점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거의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달러 패권이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일부의 패권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달러 패권을 상실한다라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달러 패권의 상실을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좀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패권을 일부 내려놓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약해지는 달러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려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달러 패권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달러인 것은 맞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문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게 지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켜져야 되는 건 맞고, 근데 다만 연준 이사들이 법적으로 트럼프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진짜 강하게 내려가고 그거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퇴임하는 내년 2월부터가 본격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해임하는 그 시기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온스당 4,000달러에 이어서 5,0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네. 원래 2, 3년 동안 올랐던 요인은 분명했던 거는 이머징 국가에서 달러 대신에 금을 많이 사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랐던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올해 초에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훼손이 되면서 네. 미국채를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채 투자를 조금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로존에서 재정을 확대한다라고 그러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에는 유로
유로존으로 국채를 옮겨야지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이 유로존 국채로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이벤트가 되는 부분이 프랑스 재정위기나 영국의 재정위기 얘기 나오면서 유럽에선 더 이상은 재정 지출을 하는 것들을 그렇게 잡음이 생길 것 같고 경기 회복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채나 유럽 국채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안전자산,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찾아봤을 때 남아있는 하나가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 쪽으로 많이 투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금값이 빠지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올라가면은 금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서 미국채 투자보다는 유로존으로 유동성이 들어갔고 유로존 역시 이 재정 경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금값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값의 상승세는 좀 유지될 것이다. 센터장님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요. 저희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는 저는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하락하는 그림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연말이 됐을 때 연준에서 비컷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달러의 약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스티븐 미란이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무역 적자가 생긴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지금은 결과에 더 집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전반적인 관세를 올리고 투자를 유치했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원인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를 만들 거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반기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상반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보다는 비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센터장님. 어떤 전략 유효합니까? 여전히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네.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 환경을 개선해 주는 국가나 아니면은 유동성 환경 더하기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는 국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아까 말씀드렸던 OBBB 같은 정책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나 거기에 더해 가지고 SLR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은행이 국채에 투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확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 내부에서는 전체적인 유동성의 공급 더하기 정책적인 지원 더하기 거기다가 시장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정책까지 같이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성장주 중심의 투자가 들어가고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무게의 추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게의 추가 다시금 미국 증시로 돌아가겠다. 성장주를 주목해서 보자라는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최가격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